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어떻게 했는데? 나도 알려줘. 2. 이건 미도 못했다. 3. KF21 국산화 비율 100%.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이제 속도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도 한 수 배워갈 정도입니다. 한국은 빠르고 정확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극한의 효율을 구현해냈습니다. 6월 25일 전쟁 휴전 이후 고작 70년 만에 한국은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원동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투기 생산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고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성공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온 결과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항공우주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기여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과 FA50에 적용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F21이 날아오르기까지 22년.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수많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지난 2022년 KF21 2초도 비행에 성공하기 직전에도 독자 개발을 멈추고 외국 전투기 수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F21에 대한 세간의 모든 비난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오직 압도적인 성능만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KF21은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부터 무장 분리 시험까지 모든 지표가 예상 밖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조기 양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 중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높은 완성도인데요. 이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도전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때려부으며 개발한 중국의 제25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부터 엔진과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온갖 오류를 일으키며 아예 양산 계획 자체가 엎어졌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중국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부활시켰지만 지금도 전문가들은 규격 미달리 전투기로 제2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단 중국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또한 시험 비행 단계에서 항전 시스템의 이상, 전자전 장비 작동 불능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온갖 문제점을 떠안은 채 간신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기술 강국의 전투기 개발에는 일가견 있다 장담하던 나라들조차도 온갖 결함과 문제로 개발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기적이라는 말도 아까운데요. 심지어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한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실전 배치 완료 일정까지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KF21 라건, 콕투 12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기, 온갖 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훨씬 빨리 120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는 대한민국이 현재 생산 중인 전투기의 숫자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를 필두로 지난 2월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FA50 18대 등 총 66대 플러스 알파의 전투기를 생산 중인데요.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 18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즉 2032년까지 우리 공군에 전달할 KF21 120대 물량까지 포함하면 KF21 락2 개발 완료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2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30터부터 40대의 전투기를 생산해야 하는 셈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웬만한 나라의 전시상태 생산 물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라팔과 미라주의 개발국가 프랑스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기에서 많아야 30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앞서 말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일 기술 강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힘을 모아 개발함에도 양산 일정에 맞추지 못해 지난 2018년 생산 중단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KAI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도 연간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최소 물량의 이 배쯤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하나가 유럽 3개국의 물량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래 시장 정보 분석 기업인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은 2031년까지 총 3,855대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이며 이 중 미국의 비중은 48%, 대수로 환산하면 1,8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하리라 예측했는데요.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2.5배 차이인데요. 얼핏 상당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의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죄다 몰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큰 차이도 아닙니다. 각 방산업체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용기 생산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KAI의 연간 생산 능력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의 생산 능력을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KAI는 FA50이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짧은 항속거리를 개선한 단자형 모델 F50 개발을 발표하면서 향후 2032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무려 1000대에 달하는 FA50 계열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 기술의 정점은 아직까지 미국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생산 속도만큼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반세기는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다른 나라들을 대한민국이 앞지를 수 있었던 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흔히들 전투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의 30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투기에 들어가는 배선을 모두 하나로 이으면 무려 3만 미터에 달하는데요. 조종석 끝부터 날개 끝까지 온갖 첨단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전투기는 거대하고 섬세한 초고성능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전투기의 부품이 수십만 개에 육박해도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투기 조립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용접이 아닌 리벳과 볼트만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동체를 이루는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같은 특수 소재이기도 하지만 용접 중 발생한 고열 탓에 혹시라도 전투기 동체의 형태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KF-21 위 날개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용접으로 인한 동체 뒤틀림을 방지하고 정비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벳 조립 방식이 강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수작업이라는 작업 방식이 더해지면 난이도와 소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주익 하나에 평균 2만 개의 볼트 구멍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뚫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날개 하나를 조립하는 데에만 무려 700시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통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LRDS는 최대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들기 때문에 약 2분 30초 동만 3번에 걸쳐 뚫어야 했던 기존 작업 시간을 무려 84%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덕에 700시간이나 걸리던 작업을 고작 11시간이면 끝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기계가 작업을 대신하면서 정확도는 물론 작업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건 덤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신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기 동체의 최종 조립은 기수와 중앙 동체, 그리고 후방 동체로 나누어지는 거대한 3개의 조각을 각각 유압장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데요.
당연하게도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을 따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조립하는 일은 절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 1mm의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초음속 단계 비행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공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투기 조립의 허용 오차 범위는 0.002mm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약 50분의 1에 불과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미세한 오차조차도 없애기 위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도입했습니다. FASS는 자동 주행 장치인 AGV 로봇의 일종으로 11개의 레이저 트래커 장비를 활용해 3차원의 가상 공간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FASS에 장착된 유압 실린더 위에 동체들 올려 조립을 진행하면 기존에는 11일이 걸리던 합체 작업이 불과 2.5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생산 과정부터 결과물인 KF-21까지 현존하는 가장 첨단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KAI가 FASS와 같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게 KF-21 시제기 조립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KAI는 이미 T-50과 수리온, 그리고 FA-50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미 레이저 계측과 레이더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는 RDS, 정밀 유압잭 시스템 같은 자동화 장비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공정의 현대화를 추구해 왔는데요. 즉 지난 22년 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주변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약 200여 개의 업체와 약 10여 개의 연구소가 존재했던 덕분에 미국조차 추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단지 기적이라는 한 글자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그간 우리 연구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아까운데요. 군사 기술에는 절대 퀀텀 점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KF-21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미국 같은 선두주자가 잘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했다거나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상식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선 그만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침내 세계를 무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KF-21과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길 바라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버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 계약의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양산 계획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즉,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무장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시험 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라매는 불가능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AESA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의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터부터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 지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 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잇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3호기는 100여 발이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민 지난 4월 4일에는 KF-21 CJ-2호 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AIM-2000, 통칭 IRIS-T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IRIS-T는 AIM-9L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IRIS-T를 미국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으로 평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IRIS-T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 가속도 60G의 선회가 가능한 IRIS-T는 만약 KF-21이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회를 통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능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IRIS-T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J-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IRIS-T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점인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 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 단계에 돌입할 KF-21 라건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몹시 기대됩니다. 국산화 비율만 무려 65%에 달하는 KF-21. 이제 대한민국에 남은 건단 하나, 제트 엔진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대한민국 엔진 독립의 기적 같은 사례들을 마침내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제트기용 첨단 엔진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그동안 반쪽짜리 국산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본격적인 세계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4일에 개최된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직접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언급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이 밝힌 제트기급 첨단 엔진은 추력 10,000 IB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KF-21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선언대로 대한민국이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항공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업 발표의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제연소 추력이 22,000lp이며 이마저도 20년 전에 개발한 엔진인데 반해 한국은 고작 10,000 IB급을 이제 만들어서 언제 KF-21에 탑재하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능 좋은 외산 엔진을 사는데 비용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방위산업에 대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외산을 쓰는 게 더 현명하고 저렴해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시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국산이 아니라 외산을 쓰고 있었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만들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던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산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조건 국산화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국산화의 늪이라는 고질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수십 년째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기 개발에서 되도 않는 능력으로 너무 큰 꿈을 꾸다가 세금만 날려먹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전투기용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항공우주협회와 항공우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항공우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해당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과기정통위, 방위사업청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출고, 발사체 핵심 기술 확보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자축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발언이 모고 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목을 받은 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산자부가 다른 국내 기관들과 함께 친환경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UAM과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개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방산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직 한계가 뚜렷해 보이던 전투기용 엔진 개발이 미국처럼 본격화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제연소 추력 5,500lp급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팬 블레이드로 엔진에 유입된 공기 중 일부를 바로 배출해 추력을 만드는 제트 엔진의 한 분류입니다. 공기를 많이 배출시키면 연비는 높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고바이패스 엔진이 되고 반대로 대부분의 공기를 압축기로 보내면 연비 효율은 떨어져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성과 가속력을 요구하는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대부분 저바이패스 엔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한국이 개발 중인 5500IB급 저바이패스 엔진 정도면 최근 추락한 F5ES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J85 터보제트 엔진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코어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팬 블레이드까지 완성된 완성품의 경우 이보다는 훨씬 강력한 11,000lp까지 추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트 엔진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할 2030년대 초반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탐재된 F404 엔진이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탐재되는 M88과 맞먹는 국산 엔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엔진을 완성하면 곧바로 국산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 외산 엔진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례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출력만 IB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완성했습니다. 1983년 도입되어 2018년 퇴역한 A18A B 레거시 호넷에 탑재됐던 F404G240이 터보팬 엔진이 그 주민공인데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11,000I 비출력을 낼 수 있었으며 F터버너를 사용하면 17,000lb까지 무난히 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 개량형 엔진이 FA50에 탑재되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엔진 격차는 무려 50년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엔진을 만들더라도 그 사이 미국이 더 강한 엔진을 만들어버리면 군용기 엔진으로 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성능 좋고 믿을만한 미제 엔진을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지 못했을 때나 맞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항공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자체 제작 개발한 국가들은 많아도 항공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에 강하고 내구도가 강한 소재와 우수하며 정밀한 부품 가공 기술, 그리고 뛰어난 설계 능력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것이며 일단 한번 성공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트 엔진까지 국산화한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산 엔진 도입은 당장은 저렴하고 편해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란인데요. 과거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던 이란은 종교혁명으로 반미 세력이 정권을 잡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판매됐던 미국산 전투기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란의 국방력은 곤두박질 쳐졌는데요. 이를 눈여겨보던 이라크가 얼마지 지나지 않아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은 두 나라의 무력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부품이라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크에 무참히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위기로 한국을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절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국이 제품 가격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받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엔진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산화만 밀고 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기 개발은 억지로 무리하게 개발을 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 딱 좋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무기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가 K-11 복합소총입니다. 미국이 ECW를 만들다 포기했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열정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각종 결함을 결국 해결하지 못해 국방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항공엔진 제작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형 엔진에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GE는 KF-21S인 F414G2400 엔진을 개량한 신형 엔진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F414G2400 엔진은 제연소 없이 17,000I 비위 추력을 낼 수 있고 F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22,000lb까지 추력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항공 엔진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항모용 함재기로 사용 중인 A182, F 슈퍼호넷도 이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한 400K 엔진을 CJ 보라매에 탑재했으며 양산형 블록 1, 이 역시 이 400K 엔진을 사용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라매가 도입될 203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구식인 엔진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는 개발사인 GE 역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고압 터빈을 재설계하고 충류 압축기를 7단에서 6단으로 줄여 내구도를 3배로 늘린 F414EDE와 엔진 코어와 팬을 재설계해 추출력을 20%나 향상시킨 F414F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둘의 장점을 합쳐 출력이 18%나 향상되면서 내구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F41422를 내놨는데요. 그러나 아직 개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매할 고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이 F41422 엔진 개발에 전면적인 투자를 하면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F41440K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술을 공여받기 쉬울 것이란 말인데요. 뿐만 아니라 완성된 엔진을 보라매의 최종 판민 블록 3에 탑재해 성능 향상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F41422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전력 사용량의 증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2월 KF-21 보라매를 국산 UCAV 가모리 X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MUMT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더욱 고성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하며 레이더 역시 더 고출력으로 변경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능을 올리다 보면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체계가 추가되는 만큼 자체 중량 역시 늘어날 것이 뻔한데요. 한마디로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추력 향상과 전력 사용량이 충족되는 F41422 엔진은 보라매 블록 3호와 궁합이 아주 좋은 엔진입니다. 따라서 F41422 엔진을 지휘와 함께 공동 개발하면서 여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우리 터보팬 엔진 개발에 적용한다면 우리 터보팬 엔진 기술을 빠르게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공군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X 사업 초창기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또 F-35 개발에 여러 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기술 공유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F414E에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막상 기술을 공유할 때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기술을 확보해 터보팬 엔진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라팔처럼 일단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어떻게든 팔 곳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처음 개발됐을 때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사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라팔 대신 F15K를 채택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판도가 바뀌면서 여러 나라들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모든 체계를 프랑스 자국에서 생산했기에 꾸준한 개선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